우리 지난 시간에 바로 엊그제죠? 엊그제 배웠었던 고려의 첫 번째, 우리가 지금 고려사를 몇 등분 하자 그랬어요? 기억나요? 맞아요. 5등분 아주 잘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고려라고 하는 케이크를 이렇게 5등분 해가지고 지난 시간에 딱 한 조각만 먹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 그래서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먹기로 했었던 한 조각 맛을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볼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총 2조각까지 하면서 딱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먹어볼 2조각만 남겨놓겠습니다. 고려사를 총 5등분 하게 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그랬는데, 고려가 건국되었었던 태조 왕건 때부터 6대 왕이었었던 성종 때까지 요 시기를 우리가 한 등분으로 나눠보자 라고 얘기하면서 고려 전기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고려 전기의 사회적 지배층은 신라시대 때부터 지방에 성을 쌓고 성주 또는 장군을 자칭했었던 이들로, 이 호족 세력들, 지방 호족 세력들이 굉장히 이제 권력을 키워 나갔었잖아. 지방에서의 이 권력을 굉장히 키워갔었던 인물들이었는데, 어떻게 권세를 키우게 되었는지 그 이유는 첫 번째 풍수지리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종이라고 하는 불교의 한 종파라고 이야기를 했죠. 면백신앙이라 그래서 이 불교의 교리나 경전보다는 일상에서의 깨달음을 더 중시했었던 종교였습니다. 세 번째는요, 육두품 세력. 원래 이제 이 신라 중대까지만 해도 막 신라가 통일되고 나서 신문왕이 이 왕권을 강화했었던 시기까지만 해도 육두품 세력들은 왕의 정치 자문을 도와주는 조력자의 입장이었었지만, 신라 하대에 들어가지고 육두품 세력들이 왕실에 이제 등을 돌리면서 호족 세력들과 함께 힘을 합쳤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태조 왕건 때부터 성종 시기에서 우리가 딱 기억해줘야 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왕의 업적. 이 고려를 건국한 초대왕 태조 왕건의 업적과, 그리고 네 번째 왕소 바로 광종의 업적과, 그리고 성종 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나라가 건국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기잖아요. 이럴 땐 나라의 기틀을 만들려고 하겠지? 그때는 우리가 무엇을 봐줘야 되는 거야? 통치체제. 통치체제를 어떻게 정비하였는지 이 포인트를 짚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에서는 이 이야기만 나누면 되고, 그리고 나서 성종 때부터 무신, 정변까지 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 우리가 또 무엇을 봐줘야 되냐? 이때 사회적 지배층들은 주로 음서라고 하는 이 관직 등용 제도를 통해 가지고 계속 한 집안이 그 관직을 계속 꿰차게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5품 이상의 관리의 자제는 그 관직을 시험을 보지 않고 계속 가져가게 돼. 계속 대물림하게 되는 거지. 그럼 특정 가문이 되게 이제 건세로워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종 때부터 무신정변 때까지는 특정 집안이 권세를 장악하는 문벌 가문, 문벌 귀족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래서 때로는 왕실과 이제 외가 친척 관계를 맺으면서 이 권세를 더 단단하게 다져 나갔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이 경원이 씨 이자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이 이자겸은요, 왕의 장인 어른이자, 장인 어른이면 누구야? 아내의 아버지잖아. 그치? 우리 장인어른이 뭔지 이제 너무 잘 알게 됐죠? 아내의 아버지, 장인어른이자 외조부였습니다. 외조부가 뭐야? 왕의 어머니의 아버지야. 왕의 어머니의 아버지, 즉 외할아버지. 외할아버지이자 동시에 뭐라고? 장인어른이라고. 그러니까 사실상 이모랑 결혼을 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쵸? 이렇게 이제
얼마나 이제 권력을 갖고 싶었는지 감도 안 와,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 이모랑 결혼하는 거 상상이나 해본 적 있어요? 그래서 좀 충격적이지 않나요? 자, 그렇게 이제 실권을 장악했었던 경원 이씨 이자겸이 난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자겸의 난. 그 다음에는요, 수도를 서쪽으로 옮기자 했었던 이제 서경천도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서경천도 운동은 3대 정종 때 이제 일어났었던 서경천도랑은 살짝 달라, 얘들아. 살짝이 아니라 많이 달라. 자, 그리고 무신정변 때부터 이제 누가 침입을 하게 되냐면 몽골이 침입을 하게 돼. 자, 그래서 우리가 몽골의 침입을 맞서기 위해 가지고 수도를 개경에서 잠시 강화도로 천도를 하게 되었었는데, 몽골은 이야기했죠. 몽골은 특히 칭기즈칸이 서하라고 하는 나라를 치기 전에 남겼었던 말이 있어. 개와 여자 빼고는 싹 다 죽여라. 굉장히 무섭잖아요. 유라시아 일대를 다 제패했었던 그 강력한 몽골은 항복하지 않으면 죽음뿐입니다. 그래서 항복할 때까지 공격을 한단 말이야. 항복할 때까지 공격을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항복을 하게 되면서 다시 수도를 어디로 되돌려? 개경으로 되돌리게 되는 게 개경환도인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수도를 옮기는 건 두 글자 뭐라 그랬어? 천도라고 표현했지. 천도인데 지금은 이거 뭐야? 환도야. 환도는 돌아올 환자죠. 우리 이 계산한 거 마음에 들지 않아서 뭐 한다 그래? 환불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되돌릴 환이에요. 환도하게 된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뭐가 찾아오는 거야? 이 몽골이 우리 고려의 내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간섭하는 간섭기. 근데 몽골이 이제 칭기즈칸의 손자였었던 쿠빌라이 칸이 나라를 세우게 돼. 몽골의 나라. 그래서 그 나라를 으뜸 원자를 써가지고 원나라라고 부르게 되는 거야. 원나라. 그래서 원나라가 고려의 내정에 간섭하는 시기에서 원간섭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때 사회적 지배층, 무신정변이 일어나고 사회적 지배층이니까 당연히 누구겠어? 이들이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를 무신 집권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신의 관을 쓴 자 모조리 다 죽여라. 자, 그래서 이제 숙문천무가 팽배했었던 시대에 무시받았었던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켜서 실권을 장악하게 되고, 동시에 이제 왕도 있었을 거 아니야. 이 왕들도 무신 집권기를 이끄는 이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때는 고종 때 최씨 무신 집권기 당시에 최우라는 인물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원나라, 몽골 간의 이 장기적인 항전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수도를 강화도로 옮기게 되었었고, 그로부터 이제 몽골의 2차 침입, 3차 침입, 4차 침입, 5차 침입, 이 침입을 우리가 맞서게 됩니다. 하지만 대몽항쟁은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해요.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중과부적이라는 평가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 막아내려고 애를 써도 그 많은 몽골의 수를 막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원간섭기 때 이제 사회적 지배층들은 바로 이제 불법적으로 토지나 노비를 축적했었던 친원파 세력들, 권문세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공민왕 때는요, 더 이상 우리가 원나라의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원나라에 반대하는 반원 정책을 펼쳐요. 자, 반원 정책을 펼치게 되면서 이 공민왕 때부터 권문세족을 견제할 수 있는 새로운 학문을 연구하는 선비들, 바로 신진 사대부를 등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이 신진 사대부들이 공민왕 사후에 두 파로 나뉘어지게 돼. 어떻게 나눠지게 되냐면, 맞아요. 새로운 나라를 개창하자고 하는 급진파 신진 사대부와 그리고 온건파 신진 사대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고려라는 나라는
그대로 두고 체제만 좀 바꿔보자라고 하는 온건파 신진사대부로 바뀌게 되는데요. 자, 이 급진파 신진사대부의 중심이 되었었던 새로운 나라 도전, 정도전이라는 인물이 그리고 신흥 무인 세력이었었던 이성계라는 인물과 함께 결탁해가지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1392년에 건국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조선 건국. 그러면서 고려의 500년 역사가 막을 내리게 된다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한 조각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조각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실 태조왕 다음에 장자 태종이 왕위에 올랐었다가 이 태종의 이제 장인 어른이 누구였다 그랬어요? 오, 기억하는구나. 봤구나. 왕규 맞아요. 네, 왕규라는 인물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왕류, 이 왕류라고 쓰면 안 되죠. 왕류가 이제 정종, 그리고 왕소가 광종.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 태조 왕건이 나라를 건국했을 당시에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어. 일단 첫 번째, 지금 이제 후백제가 통일이 된 거잖아. 936년에 후백제가 다 통합이 됐어. 가장 마지막으로 통합됐었던 곳이 어디야? 가장 마지막에 1, 2천 전투를 통해 가지고 고려에 합쳐졌었던 이곳은? 맞아, 후백제였었지, 그치? 후백제라는 나라가 있었단 말이야. 이 후백제라는 나라, 특히 후백제 사람들은 이 고려를 정말 싫어했어. 왜냐면 무력으로 이제 합병이 된 거잖아. 신라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왕이었었던 경순왕이 이제 고려에 항복을 했었어. 고려에 투항을 했었다라면 후백제는 끝까지 저항을 했었기 때문에 후백제 사람들과 그리고 신라민들과 이 고려민들이 다 같이 통합이 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 그래서 민족을 어떻게 통합할 수 있을까? 또한 민생을 어떻게 안정화시킬 수 있을까가 이 태조 왕건의 걱정거리였어. 그래서 민생 안정책을 펼치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사회적 지배층이었었던 호족 세력들을 융합하고 호족 포섭 또는 너무 호족 말만 그래 호족이 하잔 대로 하자라고만 하면은 왕권은 중요하지 않죠. 왕권보다 지방 귀족들의 세력들이 더 강해지는 거기 때문에 중앙 집권이 아닌 지방 분권 체제가 돼버리고 말 거야. 그래서 호족을 포섭하고 때로는 견제하기 위한 견제책을 펼치자라고 했었던 것이고요. 자, 세 번째는 민생안정책, 호족포섭 견제책 펼치면서 플러스 우리 북쪽으로 전진하자 하는 북진정책. 고구려는 한강유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장수왕이 무슨 정책을 펼쳤어? 남진 정책을 펼쳤었지. 하지만 지금 이제 한반도 남부일 땐 다 이제 고려가 돼버렸잖아, 얘들아. 남쪽으로 더 이상 전진할 곳이 없어. 그래서 북쪽으로 전진하면 뭐가 있겠어? 뭐가 있어? 발해가 있나? 아니지. 발해는 언제 멸망했어? 926년에 멸망했단 말이야. 그래서 발해의 왕자였었던 대광현도 고려로 망명을 오게 되고 왕건이 이 발해 왕자 대광현도 받아주게 되었었던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을 공격하자라고 하면서 북진 정책을 펼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오케이? 이해됐죠? 어려운 부분 없었죠? 자, 여기 들어가는 세부적인 내용들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태조 왕건이 남겼었던 유언, 푸뇨 10조까지 기억해 주면은 great, 완벽하다. 아시겠죠? 태조 왕건이 펼쳤었던 민생안정책, 세율을 10분의 1로 낮췄고, 그리고 두 번째, 고구려의 진대법을 계승했었던 정책, 뭐가 있었어요? 흑창을 설치했다. 이 흑창이 고구려의 고국천왕 진대법을 계승한 빈민구제정책, 빈민구율정책으로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게 하는 제도였습니다. 춘대춘합. 아시겠죠? 자, 그리고 호족 포섭, 호족 견제책 같이 한번 볼게요. 호족을 포섭하고 견제했었던 정책 중에 가장 첫 번째는 태조 왕건의 부인이 몇 명? 29명. 아들은 20?
5명이었다 그랬었잖아. 그래서 태조 왕건이 괜히 이렇게 부인을 많이 거느린 게 아니지. 얘들아, 아무리 여자가 좋아도 30명 가까운 여자들이랑 결혼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야. 이건 사실 진짜 엄청 비즈니스적인 거지, 그치? 그래서 이 혼인정책, 결혼을 하는 거야. 결혼, 혼인정책, 그리고 자신의 성씨를 하사하는. 그래서 해종의 장인도 아까 얘기했잖아. 해종의 장인 누구라고? 왕규. 그리고 정종도 이 서경 세력이었었던 왕십림이라는 세력과 함께 결탁을 해가지고 왕이 오를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신의 성씨를 하사해 주는 거야. 이렇게 왕씨가 많았던 게 아니라 왕의 성씨인 왕씨를 하사해 준 거지. 그래서 성씨를 하사하다 해서 사성정책. 그리고 호족을 포섭하는 정책으로서 호족들한테 좋은 것들만 해줄 수는 없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신라 시대에 상수리 제도로 있었던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 모셔오다라는 의미의 기인 제도. 이것은 신라의 상수리 제도와 비슷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심관 정책. 사심관 제도.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방을 관찰하고 통제하고 할 수 있는 사심관을 두는 거야. 최초의 사심관으로 임명된 인물이 누구라 그랬어요? 맞아요. 경순왕이 되겠습니다. 신라의 마지막 왕이었었던 경순왕. 아시겠죠? 자, 그리고 북진정책. 북쪽으로 전진하라. 어디? 거란과 세력을 겨루게 되었었는데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청천강에서 영릉만까지 영토를 크게 확장을 했었고, 서쪽의 수도라는 의미지. 고려의 수도는 어디야? 고려의 수도는 개경, 송악이었어. 그치? 개경을 중심으로 서쪽의 수도는 평양이 되는 것이고, 이제 성종 때 동쪽의 수도도 두게 되는데, 한반도 중심으로 동쪽의 수도면 어디였을 것 같아? 바로 옛 신라의 수도였었던 경주, 금성이 동쪽의 수도가 됩니다. 자, 서경, 평양을 서경으로 삼고 북진 정책을 펼칩니다. 그리고 거란에 대한 강경책도 펼치게 되는데, 이 거란에 대한 강경책으로 대표적인 건 뭐가 있다 그랬어? 만부교 사건이 있다 그랬었지. 만부교 사건. 낙타 50피를 굶겨 죽였었던 사건. 다리 밑에서 낙타를 굶겨 죽였었던 사건을 우리가 만부교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영토를 실제로 우리가 북진 정책을 통해 가지고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청천강에서 영흥만까지의 영토를 확장하게 된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태조 왕건의 훈요 10조, 바로 유언이었었는데, 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 후대들에게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라 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어. 이 내용에서는 세 번째 뭐도 있었다 그랬었죠? 왕위를 계승하는 문제에 있어가지고 적자가 없을 경우에는 형제 상속도 가능하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이 태조 왕건의 장자가 해종이었지만 해종의 아들이 너무나도 어렸었던 탓에 이 태조와 셋째 부인 신명숭성 왕태후 사이에서 태어났었던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이 왕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훈요 10조. 자, 이 훈요 10조의 내용 중에 기억해야 되는 것, 요 세 개는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팔관회와 연등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라. 팔관회랑 연등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데, 연등회는 연꽃이 상징적인 종교 어디가 있어요? 이 팔관회, 연등회 모두 다 종교 행사야, 얘들아. 종교 행사인데 무슨 종교인지를 알아야지. 연꽃이 상징적인 종교 어디죠? 그쵸. 고다마 시타르타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이 석가모니가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을 걸었을 때 그 발자국에서 연꽃이 탄생했다. 연꽃이 피어났다. 그래서 연꽃은 불교의 되게 대표적인 이제 상징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에 연등 이렇게 다 달아놓잖아. 그치?
그게 연등인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한 번씩은 꼼꼼하게 볼 필요도 있는데 보면 이게 꽃잎처럼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연등회는 불교 행사고요. 팔간에는 불교에다가 플러스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도교 플러스 민간신앙까지. 아시겠죠? 불교, 도교, 민간신앙까지 팔간에. 자, 그래서 이 고려는 불교를 굉장히 중요시했단 말이야. 그래서 불교를 중시하라는 내용도 혼유 10조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불교를 중시하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불교의 행사인 연등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야 돼. 이제 다른 백제민이나 아니면은 이제 바레민 그리고 고구려민 이런 여러 민족들이 다 합쳐져 있는 것이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의 민족 종교들도 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팔간에도 주기적으로 개최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혼유 10조에서 서경을 중시하고 거란과 이제 관계를 맺지 말라라는 내용이 직접적으로 적혀져 있었어. 그래서 거란에 대한 강경책. 이 고려가 만들어졌을 때 무렵 이제 5대 10국이라고 하는 중국의 혼란기가 정리되면서 중국 당나라의 당나라 말기 절도사 출신이었었던 조광윤이라는 인물이 나라를 건국하게 된단 말이야. 송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하게 돼. 그래서 이제 태종 왕건도 이야기를 하는 거야. 송이라고 하는 나라, 중국은 사실 잘 모르겠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건 거란이랑은 절대 친하게 지내지 말라라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명기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은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장자였었던 해종이 왕이 올랐었지만 해종 시기에 물론 해종에 대한 평가도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굉장히 이제 문무를 두루 겸비한 인재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해종의 이제 이 처가가 굉장히 이제 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었어. 그 기반이 조금 약했었는데, 그래서 해종은 이제 조금 불안했었지. 자신의 아들을 이제, 세자로 책봉을 해야 되는지, 그때는 이제 세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태자라고 얘기하는데, 태자로 책봉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이제 자신의 동생들한테 넘겨야 되는지, 그런 문제들을 두고, 고민을 많이 했었었어. 그리고 해종보다는 이제 이 장인어른 쪽이 훨씬 더 이제 권세를 부리고 있었다 보니까 그 가운데에서 굉장히 이제 고민을 많이 했을 거야. 그때 이제 정종이 왕십렴이라고 하는 이 서경 출신의 호족, 서경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굉장히 이제 권세로운 권위가 있는 이 왕십렴의 결탁을 하게 돼가지고 이 정종이 그 다음에 왕이 오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정종과 광종은 동북 형제였었기 때문에 정종이 이제 건강이 악화되자 광종이 왕위를 이어가게 되었다라는 내용으로 전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왜 갑자기 이제 해종과 정종에 대해서 언급을 하냐? 해종 시기에도 그렇고 그리고 정종 시기에도 그렇고 누가 지금 계속 권세를 부리려고 하고 있어? 해종 때는 왕규, 그리고 정종 때는 왕십령. 왕십령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정종이 왕이 오르게 됐을 때 무슨 운동까지 했다 그랬어? 서경으로 수도를 천도하자. 왜? 왕십령이 어디 중심이니까? 서경 중심의 호족이니까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자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왕보다는 이 호족 세력들, 권세로운 호족 세력들의 이 입김이 더 강했었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지. 자, 그러자 광종은 이제 왕이 오르고 나서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되겠어? 호족 세력들한테 휘둘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4대 왕이었었던 왕소 광종 때 광종이 펼쳤었던 정책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광종은 스스로 이제 처음부터 이 호족 세력들이랑 척을 지게 되면은 본인의 뜻을 다 펼칠 수가 없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광종은 처음에는 이 호족 세력들한테 오히려 이제 상을 내려주면서 호족들이 하자는 대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칭제권원이라고 하는 말을 선생님이 자주 쓸 거야. 설명해 줄 테니까
오늘은 그럴 수 있어. 근데 다음번 수업에서도 다다음 수업에도 시험 문제에 이제 칭제권원이라는 키워드가 나왔는데 뭐예요? 라고 질문하면은 그때부터 나랑 굉장히 이제 갈등 관계가 형성될 거예요, 여러분. 칭제권원, 황제라고 칭하라는 거야. 황제를 칭하라.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오르겠다라는 것이죠. 황제를 칭하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어. 이 연호는 광덕. 처음에는 광덕, 그리고 준풍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려는 어디를 계승한 나라예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죠. 고구려의 세계관은 어땠어? 고구려의 세계관은 어땠지? 우리가 고구려의 천하관을 알 수 있었던 배웠었던 내용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국강산 경평왕 광개토 경평왕께서 광개토 태왕께서 무엇을 하셨어? 독자적인 최초의 연호를 사용하셨어. 오늘날에 알려진 최초의 연호, 영원한 즐거움, 영락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하셨어. 이를 통해서 고구려는 독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두 번째는요, 광개토대왕 릉비예요. 광개토대왕 릉비를 보면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 볼 수는 없어가지고 광개토대왕 릉비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중국으로 가야 되지만 이 광개토대왕 릉비를 엄청 막 정말 막 디테일하게 구현한 것은 아니지만 요거 저기 아차산 북한산 가면은 광개토대왕 릉비 있는 드라마 세트장 있어 얘들아. 거기에서도 이제 좀 그래도 크기는 비슷하거든요. 한번 이렇게 봤으면 좋겠는데 광개토대왕 릉비에 보면은 동의를 구제하였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동의를 구제. 여기에서 동의가 무슨 뜻이냐? 동력 동자예요. 동쪽에 이는 오랑캐 이자거든요. 동쪽에 오랑캐. 어디를 뜻하는 것 같아? 신라를 구제했다라는 내용을 동의를 구제했다라는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 거야. 동쪽에 오랑캐, 신라를 구제했다. 자국 외에는 다 오랑캐라고 생각을 하는, 세계의 중심이 고구려라고 생각하는 독자적인 천하관을 가지고 있었던 이 고구려를 계승한 고려 역시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려고 하면서 광종이 왜 스스로 황제를 칭하려고 했었는지는 앞서 이야기를 했다시피 이 호족 세력들과 왕은 같이 견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신하와 왕은 다르다. 그래서 황제라고 칭하게 된 거야. 천손. 이 하늘의 자식, 황제와 신하는 다르다라고 딱 선을 긋게 된 거지. 그리고 두 번째는요, 노비 안건법. 노비 안건법은 불법적으로 호족들의 노비가 된 양인들을 검사해가지고 확인해가지고 도로 양인으로 풀어주었었던 게 바로 노비 안건법이라고 그랬었지. 이 노비 안건법을 특히 이제 한국사능력 검정시험이나 아니면 중등 내신 시험에서는 노비 안건법을 노비 종무법이랑도 이어가지고 내는 경우가 있는데 노비 종무법은 조선 후기에 개혁 정치를 이끌었었던 영조께서 펼쳤었던 정책입니다. 노비가 어머니의 성씨를 따라가서 양인으로 해방시켜 주었었던 것인데 요거랑은 달라요. 여러분 아시겠죠? 노비 안건법은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사람들을 양인으로 해방해 주는 거. 양인으로 해방해주면 당연히 노비가 많을수록 건세로운 이 호족 세력들의 경제적인 기반이 탄탄해질 수밖에 없었을 텐데 노비를 해방함으로써 이 호족 세력들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키고 더불어 가지고 양인이 되었으니까 뭐도 낼 수 있어요. 세금도 낼 수 있어요. 나라의 국가 재정의 90%는 세금입니다, 여러분. 세금.
그래서 우리가 세금 내지 않는 이제 뭐 유명인들이나 아니면 뭐 정치인 중에서 세금 납부를 이제 피했었던, 탈세했었던 사람들을 되게 이제 크게 보도하는 이유가 그렇게 한두 명씩 세금을 내지 않다 보면은 나라의 재정의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나라의 세금이라는 건 정말 중요한 건데 이 세금을 잘 납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양인들로 해방시킨 다음에 이제 너희들은 자유야. 이제 고려의 자유민으로서 세금도 내고 이제 너희의 집안을 이루면서 살렴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중국 쌍기의 건의로 저희는 수나라, 당나라 때부터 능력 있는 신하를 시험을 봐서 선발하는 과거제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과거제를 실시하게 돼요. 과거제 실시. 고등학교 내신에 이 문제가 안 나오면 나한테 따로 개별적으로 연락하셔도 좋습니다. 전 그만큼 자신 있거든요. 고등학교 1학기 중간고사에 무조건 이 문제가 나오는데 무슨 문제냐? 고려의 과거제와 조선시대의 과거제를 비교하는 문제가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안 나올 수가 없다. 안 나오면 나한테 얘기해.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니까 나도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겠지. 자, 고려의 과거제는 이제 학문에 뛰어난 관리를 선발하는 문과, 그리고 기술직을 뽑는 잡과, 그리고 고려는 어떤 나라야? 불교의 나라지. 때문에 이제 불교 승려, 국가의 스승이나 또는 왕의 스승을 뽑는 국사, 왕사를 뽑는 승과가 있었다. 근데 무엇은 거의 시행되지 않아? 무과는, 무신관료를 선발하는 무과는 거의 시행되지 않았어. 거의 시행되지 않았어. 그러면 이게 어떻게 시험에 나온다는 거냐? 우리 근데 과거제 하면은 고려보다 더 생각나는 게 뭐예요? 조선시대죠. 그쵸? 때문에 조선의 과거제도와 비교하는 문제가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선시대의 과거제, 조선의 과거제는 3년마다 한 번씩 진행이 됐었고요. 그 사이사이에 이제 왕의 권한으로 특별시험도 진행이 되기도 했어요. 조선의 과거시험은 문과, 그리고 무과. 이순신 장군께서도 전라 좌수사였잖아요. 그치? 이순신 장군께서도 이 무과에 합격하신 거야. 그래서 이제 무신관료가 된 것이죠. 그리고 잡과, 기술직을 뽑는 잡과가 있었다. 그럼 뭐가 시행되지 않은 거겠니? 승과가 시행되지 않은 거야. 왜? 조선은 어떤 나라야? 성리학의 나라야. 유교, 성리학의 나라이기 때문에 오히려 불교를 조금 더 꺼렸었어, 처음에는. 그래서 승과는 시행되지 않았다. 아시겠죠? 요런 게 하나의 문제로 묶여가지고 분명히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참 이제 내가 애석하게 느끼는 건 뭐냐면 이제 나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역사 강사로 수업을 하고 그리고 주말에는 이제 통합사회 수업을 하고 그리고 주중에는 선생님이 이제 선택과목 수업도 한단 말이에요. 윤리와 사상이랑 그리고 사회문화 수업을 해. 그러다 보면은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온다. 그리고 나는 이제 고등 국어랑 중등 국어까지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뭐가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난 또 한켠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얘기만 잘 듣고 이해를 해도 시험 문제 뭐가 나오는지를 얘기해주는 사람이 앞에 있는데 왜 점수를 그렇게 받아올까라는 생각을 한껏 한다라는 것이죠. 남들과 똑같은 수업을 듣고 그리고 분명히 시험에 나온다는 걸 언급까지 했는데 왜 시험에서 그런 문제를 틀릴까? 왜 시험에서 본인들도 원치 않는 점수를 맞아서 그렇게 후회를 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해줬으면 좋겠는 마음이에요. 자, 그래서 과거제가 실시, 그래서 고려의 과거제와 조선의 과거제들을 비교하는 문제가 분명히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고려시대 때는요, 이 광종 때 과거제가 실시는 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관리는 무엇을 통해 가지고 관직에 올랐냐? 음서제도를 통해 가지고 관직에 오르게 됩니다. 음서제도는요, 5품 이상의 관리의 자제는 시험을 보지 않고 그 관직을 이어가는 제도야. 오케이? 근데 조선시대에도 음서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다라는 거지. 거의 시행은 되지 않았지만 왜냐면 축소되기 때문이야.
고위관직은 거의 음서제도를 통해 가지고 이어지게 되었었는데, 자, 조선의 음서와 고려의 음서 비교하는 문제도 1타야. 자, 2품 이상의 관리의 자제에게 시험을 보지 않고 그 관직을 계속 이어가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5급 공무원이 높아요? 2급 공무원이 높아요? 2급이 높죠? 그럼 2품 이상이면 훨씬 더 어떻게 된 거야? 줄어든 거야. 줄어든 거야. 그래서 고려시대에 비해서 조선시대의 음서제도는 더욱 축소되었다. 요런 내용도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쵸? 2품 이상이면은 더 축소된 거지만 고위관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들이 허다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드렸죠. 자, 그 다음은요. 성종입니다. 이제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13강에서 끊겼었던 내용을 맥을 이어야 되거든요. 이 부분 같이 한번 나가 볼게요.